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 직전입니다. 12월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예정에 없던 특별회의. 이유는 단 하나. 2주 만에 40명이나 죽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경에서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회의장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영내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양국은 이틀 뒤인 24일 추가 회담을 하기로 급히 합의했어요. 하지만 이미 3번이나 회담이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재한 휴전마저 깨졌어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깨질 거라고 모두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건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닙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 권력, 범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이 모든 게 지금 한 곳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이미 이 전쟁에 말려들고 있어요.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상황은 잠잠했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요. 양국 정상을 불러 중재했죠. 휴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모두가 안도했어요.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단 3달 만에 휴전은 깨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충돌이었어요. 국경 초소에서 총 몇 발, 양측 모두 우발적 사고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에는 박격포까지 동원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 뒤 마을 하나가 불탔어요. 민간인 12명이나 죽었습니다. 국경 지역은 이제 저강도 교전이 상시화됐어요. 매일같이 총성이 들립니다. 주민들은 집을 버리고 도망쳤어요. 수천 명이 난민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50년 넘게 이 국경에서 싸워왔어요. 휴전했다가 도발이 일어나고 충돌로 번지고 다시 휴전하는 악순환이 끝없이 반복되죠. 왜일까요? 단순히 국경선이 불명확해서, 역사적 앙금 때문에? 진짜 이유는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어두워요. 이번 충돌이 유독 빠르게 커진 건 양국 내부가 이미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태국은 정치 위기로 흔들리고 캄보디아는 권력 구조가 부패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틈새에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있어요. 민간인 40명이 죽는 동안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세안이 결국 움직인 이유도 이겁니다. 이대로 두면 통제 불능이 된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이 두 나라는 우호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단절된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불신이 누적된 관계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관계죠. 가장 큰 문제는 국경선입니다. 이 국경선은 명확하지 않아요. 100년 전 식민시대에 급하게 그어진 선이거든요. 프랑스가 인도차이나를 지배할 때 지도 위에 대충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 지형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국경 곳곳에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요. 양국이 모두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곳이죠. 여기에 역사유적 문제가 겹쳐요. 가장 유명한 게 프레아 비히어 사원입니다. 1000년도 넘은 크메르 왕국의 유적이죠. 세계문화유산이에요. 문제는 이 사원이 국경 바로 위에 있다는 겁니다. 캄보디아는 크메르 왕국의 유산이니까 우리 거다라고 주장해요. 태국은 우리 땅 위에 있으니까 우리 거다라고 맞섭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2006년에 캄보디아 손을 들어줬어요. 하지만 태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08년 이 사원 때문에 양국이 군사충돌을 벌였어요.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영토와 유적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는 정치 구조가 있어요. 내부 정치가 불안정할 때마다 정부는 외부로 눈을 돌립니다. 국민들의 불만이 쌓이면 외부의 적을 만들어요. 그게 더 쉽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건 저 나라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단결하고 정부 비판은 잠시 잊혀집니다. 10년마다, 20년마다 주기적으로 국경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게 군부입니다. 양국 모두 군부가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왔어요. 태국은 쿠데타가 일상이었습니다.
2014년에도 군부가 정권을 잡았죠.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한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고 그 권력을 지탱하는 건 군대입니다. 군부는 전쟁을 원해요. 전쟁이 있어야 예산을 받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도발을 만들어요. 작은 충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럼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군대가 출동하고 예산이 풀리죠. 태국과 캄보디아의 갈등은 싸움이라기보다 주기적으로 터지는 압력 밸브에 가까워요. 내부 불만이 쌓이면 국경에서 한번 터뜨리고 다시 잠잠해지고 또 쌓이면 터뜨리고 50년 넘게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캄보디아 내부에 뭔가 더 큰 문제가 터지고 있거든요. 캄보디아를 이해하려면 표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나라처럼 보여요. 관광객들이 앙코르와트를 보러 가는 나라죠. 하지만 안쪽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기 범죄 단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에요. 산업입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캄보디아에 10만 명에서 15만 명이나 온라인 사기 시설에 갇혀 있습니다. 10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의지로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붙잡혀 있는 겁니다. 이 시설들은 스캠 센터라고 불려요. 국제 범죄 조직이 운영합니다.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납치해서 가둬요. 그리고 사이버 사기, 투자 사기, 연애 사기에 강제로 투입시킵니다. 이 범죄로 버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간 125억 달러에서 190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17조 원에서 24조 원이에요. 캄보디아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외국인 대상 범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요. 특히 한국인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숫자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2021년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 건수는 4건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220건으로 뛰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330건 이상입니다. 3년 만에 80배나 증가한 겁니다. 다른 보도에서는 513건 이상이라고 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신고되지 않은 사건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 범죄의 구조는 단순하지만 잔인해요. 속임수로 유인하고 납치하거나 구금하고 강제로 범죄에 가담시킵니다. 피해자들은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가요. 좋은 일자리라는 말에 속는 거죠. 도착하면 여권과 신분증이 압수됩니다. 자유가 제한돼요. 그리고 범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죄에 투입됩니다. 돌아갈 수 없어요. 감시와 폭력으로 통제되거든요. 탈출을 시도하면 심하게 구타당하고 심지어 죽는 경우도 있어요. UNODC 보고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건 단순 금융 사기가 아니다.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가 결합된 복합 범죄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이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치보다 더 나쁜 상황이에요. 캄보디아 정부는 불법 범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은 믿지 않아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보고서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학대와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더 심각한 건 부패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과 범죄 조직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캄보디아는 장기 집권 체제입니다. 사법과 언론이 통제되고 있어요. 군과 정치가 결합돼 있습니다. 외부 위기를 조성하면 내부 통제가 강화되는 구조죠. 그리고 이런 범죄 산업은 엄청난 돈이 됩니다. 그 돈 중 일부는 권력층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체제에서 국경 충돌은 위기가 아니라 통치 수단이 됩니다. 국민들의 시선을 밖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적은 태국이다. 우리가 단결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내부 문제는 묻힙니다. 10만 명이 갇혀서 강제 노동당하는 문제도, 한국인이 납치당하는 문제도, 부패 문제도 전부 묻혀요. 지금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권력을 지키기 위한 연막이에요. 그리고 그 연막 뒤에서 범죄 산업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태국과 캄보디아가 싸우는데 왜 중국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중국이 이미 거기 있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있습니다. 중국은 직접 개입하지 않아요. 군대를 보내지도 않고 외교적으로 강하게 나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배후에서 판을 흔들고 있어요. 캄보디아의 항만, 공항, 도로, 통신망. 이 중 상당수가 중국 돈으로 지어졌어요. 특히 레암 해군기지. 캄보디아 남부 해안에 있는 거대한 군사시설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캄보디아 해군기지예요. 하지만 중국이 자금을 대고 설계하고 기술자들을 보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사실상 중국 군사기지라고 평가해요. 캄보디아 정부는 부인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왜 중국이 이런 걸 지어줄까요? 단순한 경제 지원이 아니에요. 전략적 거점 확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캄보디아는 이미 중국에 깊이 묶여 있어요. 최대 투자국이 중국이고 최대 교역국도 중국입니다. 캄보디아 GDP의 상당 부분이 중국 자본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건 안 된다고 하면 캄보디아는 듣게 돼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외교 무대에서도 중국은 캄보디아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요. 캄보디아가 국제사회에서 비판받을 때마다 중국이 막아줍니다.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중국이 유엔에서 방어해주고 범죄 산업 문제를 언급하면 내정 간섭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국제사회가 제재를 논의하면 중국이 반대해요. 캄보디아는 중국 덕분에 국제 압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지역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면전을 벌이면 중국에게도 손해니까요. 투자한 게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적절한 수준에서 갈등을 유지시켜요. 완전히 평화롭지도 완전히 전쟁 상태도 아닌 상태. 이 상태가 중국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양국 모두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되니까요. 군사 장비도 빼놓을 수 없어요. 캄보디아 군대가 쓰는 무기 상당수가 중국제입니다. 총, 장갑차, 헬기, 심지어 군함까지. 중국은 이걸 저렴하게 팔거나 원조로 줍니다. 그럼 캄보디아는 중국 말을 더 잘 듣게 되죠. 태국 군대도 중국 무기를 많이 삽니다. 양쪽이 중국 무기로 싸우는 셈이에요. 중국은 양쪽에 팔고 양쪽을 조절합니다. 범죄 산업과의 연결도 무시할 수 없어요. 캄보디아의 사기 범죄 단지들, 그 배후에는 중국 범죄 조직들이 많습니다. 중국 공안도 이걸 압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 권력층과 연결돼 있고 그 권력층이 중국과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끊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중국은 총을 들지 않아도 판을 흔드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돈으로, 인프라로, 외교로, 무기로. 직접 나서지 않지만 모든 곳에 손을 뻗쳐놨습니다. 그래서 태국과 캄보디아가 싸워도 중국은 손해보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양쪽 모두 중국에 더 의존하게 되니까요. 이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보이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태국은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한쪽에는 중국이 있고 다른 쪽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어느 쪽도 완전히 선택할 수 없어요. 내부 정치부터 이미 엉망입니다. 태국은 10년 넘게 정치 위기에 빠져 있어요. 2014년 군부 쿠데타 이후 민주주의는 후퇴했습니다. 군부, 왕실, 그리고 시민사회가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는 민주화를 요구하지만 군부와 왕실은 권력을 놓지 않습니다. 거리에서는 매년 시위가 벌어지고 정부는 강경 진압으로 맞서죠. 이런 상황에서 외교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이 바뀌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중국은 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중국 관광객이 태국 관광업의 30%나 차지해요. 코로나 때 중국 관광객이 안 오니까 태국 관광업이 무너졌었죠. 그리고 인프라. 태국의 고속철도 사업도 중국이 맡고 있어요. 방콕에서 북부까지 연결하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중국 자본, 중국 기술, 중국 인력.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이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미국과의 관계도 포기할 수 없어요. 태국은 미국의 오랜 동맹국이에요. 냉전 시대부터 군사동맹을 맺었죠. 매년 코브라, 골드 훈련을 함께합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연합 군사훈련이에요. 미국은 태국에게 안보 우산을 제공해요. 만약 태국이 위기에 처하면 미국이 도와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미국을 완전히 버릴 수 없어요. 양쪽 모두 태국을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 편이 되라고 압박하고 미국은 중국과 거리를 두라고 요구합니다. 태국은 어느 쪽도 명확히 선택하지 못해요. 양쪽 모두 화나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애매한 입장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중립이다. 모두와 친구다. 하지만 중립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캄보디아와의 갈등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해요. 태국이 캄보디아와 충돌하면 중국은 캄보디아를 지원합니다. 그럼 태국은 미국 쪽으로 더 기울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태국이 미국과 가까워지면 중국은 캄보디아를 더 밀어줍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싸움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에요.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성격도 있습니다. 태국은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내부 정치 불안, 경제 침체, 외교 압박, 모든 게 한계에 도달했어요.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군부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왕실은 갈수록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캄보디아와의 전쟁은 위험한 도박이에요. 이기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만 지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결단을 못 내리는 겁니다. 싸우기도 애매하고 물러서기도 애매해요. 태국은 지금 완충지대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완충지대, 그리고 폭발 직전의 완충지대.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한국은 이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멀리 떨어진 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도 이미 말려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특이한 존재예요. 동남아시아를 보면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따라왔어요. 식민 지배를 받았고 독립 후 군부 독재를 겪었고 경제는 더디게 성장했죠. 민주화는 아직도 진행 중이거나 후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길을 걸었어요. 군부 독재를 겪었지만 민주화에 성공했습니다. 경제도 빠르게 성장했고 제도도 구축했어요. 이 과정을 50년 만에 해냈습니다. 이건 이 지역에서 보기 드문 경로예요. 그래서 한국은 불편한 존재가 됐습니다. 캄보디아나 태국의 권력층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군부 독재 없이도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민주화에도 나라가 안정될 수 있다. 장기 집권 없이도 발전할 수 있다. 한국이 이걸 증명해버렸어요. 그럼 이 나라들의 권력자들은 뭐라고 변명할까요? 우리는 안정을 위해 독재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무너집니다. 한국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협이에요. 한국인들이 피해자가 되고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급증했습니다. 올해만 330건 이상. 이 중 상당수가 사기 범죄 단지에 끌려가 강제 노동당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는 구출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를 안 하거든요. 왜일까요? 그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 권력층과 연결돼 있으니까요. 한국 정부가 압박하면 할수록 캄보디아는 더 비협조적이 됩니다. 한국은 방산 수출국이에요. 태국은 한국 무기를 많이 삽니다. K9 자주포, T-50 훈련기, 잠수함.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은 태국의 주요 무기 공급국이 됐어요. 이건 경제적으로는 좋지만 외교적으로는 복잡해집니다. 만약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면전을 벌이면 한국 무기가 전쟁에 쓰이는 겁니다. 그럼 캄보디아는 한국을 어떻게 볼까요? 한국은 태국 편이다라고 생각하겠죠. 한국은 중립을 지키고 싶지만 이미 한쪽에 기울어 보일 수 있어요.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중국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 때 이미 경험했잖아요. 중국의 경제 보복.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한국에게 태국과 너무 가까워지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지만 미국은 반대로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편을 지원하라고 요구해요. 한국도 태국처럼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은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군대를 보내지도 않고요. 대신 경제협력, 기술 지원, ODA 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우리는 싸움에 끼지 않는다. 하지만 관계는 유지한다. 이게 한국의 전략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갈등이 커지면 결국 선택을 강요받게 될 거예요. 한국은 이 전쟁에서 불편한 존재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그럼 한국은 뭘 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한국은 총을 들지 않고 싸우고 있어요. 한국은 아세안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매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열고 협력 사업을 진행합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모두와 대화 채널을 열어뒀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대화로 해결하자. 한국이 이렇게 말하면 아세안 국가들이 듣습니다. 한국은 이 지역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니까요. 방산 협력도 단순한 무기 판매로 끝내지 않습니다. 기술 이전, 공동 개발, 유지 보수 지원, 장기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태국은 한국에 더 의존하게 되고 의존이 깊어지면 한국의 말을 더 잘 듣게 됩니다.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많이 진출해 있어요. 삼성, LG, 현대. 태국은 한국 기업들의 주요 생산 기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에요. 경제적 인질이에요. 만약 태국이 전면전에 돌입하면 한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태국 경제도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태국은 함부로 전쟁을 확대하지 못해요. 한국과의 경제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한국은 캄보디아에도 개발 원조를 하고 있어요. 병원, 학교, 도로, 전력망. 표면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지원이지만 실제로는 영향력 확보입니다. 한국이 지은 병원에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치료받고 한국이 지원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해요. 그럼 캄보디아 국민들은 한국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권력층이 아무리 한국을 싫어해도 국민들은 한국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소프트 파워입니다.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갇힌 한국인들을 구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외교부, 경찰, 국정원이 협력해서 움직입니다. 쉽지 않아요.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를 안 하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명씩, 두 명씩 구출해내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은 캄보디아의 범죄 구조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정보가 쌓입니다. 한국은 이 갈등에 끼어들어서 한쪽 편을 들지 않습니다. 대신 구조를 바꾸려고 해요. 경제 협력을 늘려서 전쟁의 비용을 높이고 외교 대화를 늘려서 평화의 가치를 높이고 기술 지원을 통해 장기적 관계를 만듭니다. 이건 느린 전략이에요. 당장 효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한국은 싸움에 끼지 않고 판 자체를 바꾸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조용하지만 계산된 선택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하면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캄보디아는 더 강경해질 겁니다. 내부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외부로 눈을 돌릴 거예요. 국민들의 불만을 국경 분쟁으로 돌리는 거죠. 사기 범죄 단지 문제도 묻히고 부패 문제도 묻히고 인권 문제도 묻힙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정부는 이 갈등을 끝낼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계속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중국은 영향력을 더 확대할 겁니다. 갈등이 길어질수록 양국 모두 중국에 더 의존하게 돼요. 태국은 안보를 위해, 캄보디아는 경제를 위해, 중국은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도 판을 장악하게 됩니다. 10년 후, 이 지역은 중국의 영향권 아래 완전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태국은 선택을 강요받을 겁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더 이상 중립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선택은 태국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잘못 선택하면 태국은 내부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시험대에 섭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해온 조용한 외교가 먹힐까요? 아니면 결국 한쪽 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건 한국 외교의 중요한 시험입니다. 잘못 대응하면 한국도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중립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해질수록 중간지대는 좁아져요. 우리는 양쪽 다 친구다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양쪽 모두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물을 거예요. 태국, 한국, 다른 나라들 모두 결국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만약 태국과 캄보디아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국들도 말려들 수 있어요.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모두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난민이 수십만 명 발생할 거고 경제도 무너지고 범죄 조직은 더 활개칠 겁니다. 그럼 이 지역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한국까지 올 거예요.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아세안이 중재에 나섰다는 건 긍정적인 신호예요. 이 지역 국가들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세안이 강력하게 압박하면 양국도 물러설 수 있어요.
한국도 여기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평화의 편을 만드는 거죠. 지금 동남아시아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평화로 갈지 전쟁으로 갈지 그 선택은 앞으로 몇 달 안에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도 그 선택의 한가운데 있습니다.